여고 시절 내내 그토록 공부에 여념이 없던 내가 언제부터 그 일을 연인으로 느끼기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분명한 것은 다만 그이가 육군사관학교가 서울로 이주한 후에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청파동집 대문의 초인종을 눌렀다는 사실이다. 전생도는 우리 형제들에게는 여전히 아저씨 같은, 또 내겐 친척 오빠 같은 정겨운 사람이 되어갔다. 전생도 역시 나를 가족처럼 스스럼 없이 대했다. 미팅에서 만난 여대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주며 총평을 해달라고 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친동생이나 조카처럼 곧잘 나를 데리고 다녔다. 그러나 역시 유별한 것이 남녀 사이였던가. 우리는 오랜 세월 가족 같은 정을 나누어 오면서 마치 작은 냇물이 모여 바다가 되듯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사이로 차츰 변해가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저녁이 되어 전생도가 육사로 돌아갈 때면 우리가 함께 전차 정류장으로 나가는 것이 조금씩 당연한 일로 되어갔다. 정류장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좀처럼 하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 몇 번이고 동대문행 전차를 놓쳐버리곤 했다. 그 시절 그 다정한 전차는 우리를 싣고 가롤동 쌍굴다리 앞을 지나 서울역으로, 그리고 종로의 그 길고 아름다운 대로를 통과해 동대문에 이르곤 했다. 막상 차가 도착해도 동대문까지만 가자며 함께 전차를 탔고, 또 동대문역에 도착한 후에도 우리는 어느새 함께 청량리행 전차 속에 앉아 있었다. 청량리역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종착역이어서 그곳에서는 반드시 돌아서야 했지만, 전생도는 늦은 밤에 절대 혼자 보낼 수 없다며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 예외 없이 다시 함께 동대문행 열차에 오르곤 했다. 그때쯤이면 전생도도 더 이상 귀교를 지체하면 안 되는 시각이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청파동행 버스 정류장으로 가 버스의 출발 시동이 걸릴 때까지 차 안에서 또 이야기를 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하곤 했다. 차에 시동이 걸려 부릉부릉 우리의 이별을 재촉하는 그 반갑지 않은 소리에 떠밀려서야 전생도는 부랴부랴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사방이 환해지는 것만 같은 웃음을 만면에 간직한 채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곤 하는 것이었다. 1955년 9월 30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었다. 그날 우리 온 가족이 졸업식에 참석해 아끼는 젊은 장교 전두환 소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날 4년제 정규 육사 제1기로 처음 임관하게 된 모든 생도들의 모습은 어깨 위에서 반짝이던 새 계급장만큼이나 신선하고 빛나 보였다. 임관과 함께 전소위는 제21사단 66연대 1중대 3소대장직을 맡아 첫 임지인 경기도 일동을 향해 떠났다. 나는 본격적인 대학 입시 준비에 몰입했다. 그 입시 준비 과정 중 나는 그이가 곁에 있을 때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미 오랜 시간 그 길고도 간절한 배웅의식을 치르면서 서로에 대한 연모의 마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 생각을 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어렸었다. 대학 진학을 결정하고 전공 과목을 과연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동안 나는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내가 내 인생의 많은 것을 그를 향해 맞춰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임관 후 힘든 군인의 길을 가기 시작한 그 일을 떠올리자 어느새 내 모든 관심은
젊은 장교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전공 과목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에 쏠려 있었다. 물론 그와 나 사이엔 우리 앞날에 대한 각별한 약속이나 의논, 설계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물론 그이의 생애 목표나 구체적 인생관 같은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젊은 남녀인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그 추상적이나 명료하고 행복한 감정, 그 사랑의 정체만은 이제 부인할 길이 없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일생 군인이라는 외기를 고집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당시 많은 젊은 장교들이 그러했듯 오직 훌륭한 군인이 되려는 이상에 몰두해 있었다. 그러나 훌륭한 군인이 된다는 것과 그 군인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다른가. 군인 가족으로 힘겨운 생활을 해왔던 어머니가 박봉과 생활고에 싸워오셨듯 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나도 어머니의 그 투쟁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버지는 그때 육군본부 군수국 차장대리로 근무 중이셨다. 이 고민의 답은 의외로 쉽게 다가왔다. 나는 대학에 입학해 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의사가 된다면 가난한 장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우선 의사들의 많은 수입이 내겐 매력적이었고 또 임상의학은 내 적성에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1958년 봄, 나는 목표했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대학 입학 후 교정 가득 낭만이 느껴지던 이화여대의 신입생이 된 내게 입학 선물로 아버지가 사주신 코트는 명실상부한 나의 숙녀복채의 1호가 되었다. 내겐 마치 성인식과도 같았던 이화여대 입학식이 있은 후 그와 나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는 서울을 떠나 여러 임지를 옮겨 다니면서도 틈만 나면 우리 청파동 식구들에게 와주었다. 야간 완행열차에 실려 밤새도록 선체로 견뎌야 하는데도 광주에서 송정리, 또 송정리에서 서울로 달려오는 그 고단한 여행을 언제나 주저하지 않았다. 밤새 달린 열차가 서울에 닿으면 시간은 으레 이른 새벽이었다. 예의나 사람 간의 도리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그는 아무리 궂은 날씨나 여행으로 피곤해도 식구들에게 패기치는 것을 꺼려해 벤치도 없는 근처 효창공원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막 도착한 사람처럼 청파동집 대문을 두드리곤 했다. 떨어져 있는 날에는 내게 편지들이 날아왔다. 편지 속에는 소대장, 중대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말단부대 지휘관으로서의 체험담이 담겨 있곤 했다. 4년 동안 육사에서 가꾼 이상과 포부를 군의 현실에서 막상 실현해 보려고 하니 모든 것이 생각과 너무 다르다고 비감하게 토로하는 내용의 편지에서는 젊은 초년 장교의 깊은 고뇌가 묻어나기도 했다. 남몰래 서로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것은 더 이상 검증이 필요 없는 축복된 운명의 일부라고 믿는 일이 그와 내 안에서 일어났다. 그즈음 그는 중위로 진급해 중대장직을 맡고 있던 25사단을 떠나 육사 생도들의 교육 시범을 위해 태릉으로 배속된 교도 중대장직을 맡아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오랜 세월을 통해 가족 같은 정에서 출발한 편안한 신뢰감, 충만한 그리움이 이제는 연인 사이의 감정으로 변해 내 가슴을 벅차게 하고 있었다. 사랑의 느낌이 언제부터 우리를 찾아왔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도 소중하다는
그 축복된 감정만으로도 우리는 남몰래 감격하고는 했다. 당시 우리는 둘 다 몹시 분주한 일과에 쫓기며 살고 있었다. 다시 서울에 돌아온 그는 육사에서의 고된 일과 후에도 밤 시간엔 학원에 다니면서 미국 유학 시험 준비를 위한 영어 공부에 몰두해 있었다. 나는 나대로 철저한 의과대학 기초과정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였다. 우리의 만남은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더욱 애틋했다. 시간을 내어 만난다고 해도 학원 저녁 수업이 먼저 끝난 내가 그이의 영어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려 함께 동대문행 전차에 올라 얘기를 나누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쩌다 여유가 생겨 중국집이나 영화관에 들르는 날은 마지막 버스마저 놓쳐버려 그는 육사가 있는 먼 태릉까지 걸어가기를 쓰였다. 그러나 한 도시의 하늘 아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함께 숨쉬며 함께 미래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난 한없이 황홀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 시절 난 일기 속에 그 사랑의 기쁨을 그렇게 적곤 했다.